대표님, 보육원 쪽에 기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중요한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철민 씨, 어제부터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차철민의 묘한 예언에 이끌려 지역과 은호는 잃어버린 과거와 자신을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황급히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이미 그들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고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단 하나, 그곳에 고성이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살아있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과연 은호는 고성이의 치밀한 덫을 뚫고 잔혹한 거짓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화려한 날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우연히 겹치지 않니? 인생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거든. 지은호는 오늘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이지혁 선배가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고성이의 눈물도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슬퍼하며 자신을 안아주던 그 따뜻한 온기를요.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만약 고성이가 정말로 자신을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실종 신고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이지혁 선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배, 경찰서 좀 같이 가주실래요? 지혁 선배는 흔쾌히 함께 나서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울관할경찰서 실종수사팀을 찾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마다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담당 경찰관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은호의 사연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1990년대 자료까지 전부 전산화되어 있어요. 신고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고성이요. 고성이라는 분이 지은호를. 아니, 당시 이름은 한유라였을 거예요. 그 아이를 찾는다고 실종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리더니 모니터를 빤히 들여다봤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있네요. 당시 8월 15일자로 고성희 씨 명의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어요. 신고 내용은 부산시장 화재 당일 혼란 중에 쌍둥이 남매 중 딸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고요. 당시 4살, 이름은 한유라. 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얼굴이 안도와 굳어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날 버리지 않은 게 확실해. 정말로 신고를 하셨구나. 은호가 중얼거렸어요. 옆에 서 있던 지혁 선배는 경찰관의 모니터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죠. 날짜도, 내용도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았거든요. 하지만 은호는 그런 지혁 선배의 표정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건 오직 한 가지. 자신이 고성이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경찰서를 나서는 은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이었는데도 은호의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지혁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은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배, 제발 이제 그만 의심하세요. 경찰서에 기록까지 남아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로 저를 찾고 계셨던 거잖아요. 지혁 선배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지금 은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어 맘대로 집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차철민이 책상에 앉아 헤드셋을 낀 채 뭔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은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혁 선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던 차철민 씨가 컵을 들고 나오다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요즘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지역 선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느낌? 그냥 보육원 쪽에 귀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뭐랄까, 중요한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차철민 씨는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역 선배가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보육원, 무슨 보육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요. 차철민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지역 선배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은호 생일 파티 때도 그런 소리 하더니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순간 은호가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만요. 선배 제 생일 파티 때도 저런 말을 했었다고요? 응. 저 녀석 네 생일날 갑자기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했었거든. 은호는 지역 선배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생일 파티. 그날 밤. 그렇죠. 바로 그날 밤 술에 취해 함께 살자던 고성이를 만났던 거예요. 그때 은호는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었죠. 은호의 등골에 묘한 한기가 스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록을 확인하고 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거든요. 지역 선배도 은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혹시 선배, 청주보육원이요. 은호가 지역 선배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제가 청주보육원 출신이에요. 거기서 혹시 뭔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 선배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래, 맞아. 경찰서 기록은 완벽했지만 보육원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됐는지, 누가 너를 데려왔는지 말이야. 은호와 지역 선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설령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확인은 해봐야 한다는 거요. 가봅시다, 선배. 청주보육원으로요. 은호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지역 선배도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청주로 가는 고속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지역 선배가 운전을 하고 은호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은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거든요. 1시간 남짓 달려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보육원은 조용한 주택가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에서 자신의 유년 시절 일부가 시작됐던 거니까요. 저기 원장실이 있을 거예요. 은호가 앞장서서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수업 시간이 끝났는지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은호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원장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은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 저는 지은호라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이곳 보육원에 있었던 아이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쩐 일로 오셨나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알고 싶어서요. 혹시 당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누가 저를 이곳에 데려왔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당시 이름은 한유라였어요. 그 순간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시선을 살짝 피하며 난처하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지역 선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 문제라기보다는요. 사실 얼마 전에 화재가 있었어요. 창고 쪽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오래된 기록 파일들이 많이 소실됐답니다. 당시 자료는 대부분 없어졌어요. 사실은 고성이가 은호의 방문을 예상하고 미리 돈으로 입막음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몰랐습니다. 은호가 불과 10분 뒤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될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은호의 얼굴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제 기록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해요. 확인해 봤는데 해당 시기 기록이 전부 유실됐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은 정말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선배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듯 원장실을 둘러봤어요. 화재 흔적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화재가 언제 났었죠? 한 보름 전쯤이었나요? 원장 선생님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지역 선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은호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은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거죠. 지역 선배가 조심스럽게 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허탈하네요. 두 사람은 보육원 현관을 나와 마당으로 걸어 나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보육원 건물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은호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선배, 우리 그냥 돌아가요. 은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그렇게 지역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그늘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기울어가는 햇살을 등진 채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중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한 모양이었죠. 그 남자는 은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진 은호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었어요. 은호의 눈에서 왠지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전조도 없이요. 은호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은호가 손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역 선배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그러게요. 뭐 들어갔나? 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은호가 계속 눈물을 닦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그냥 몇 방울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지더니 급기야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은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왜 이러지? 은호가 당혹스러워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자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은호와 남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는데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밀려왔어요. 지역 선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예사롭지 않은 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중년의 남자는 이윽고 천천히 은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왔어요. 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은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햇살이 남자의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온화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유라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남자가 한 말은 이름을 부른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은호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지요. 뺑소니 사고로 죽은 줄만 알았던 친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서 계셨던 겁니다. 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죠. 남자도, 아니 친아버지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지역 선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보육원 마당에서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은호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은호를 보육원 근처 작은 공원의 벤치로 안내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선배는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은 은호와 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죠. 바람에 나무십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라야. 아니, 은호라고 불러야 하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예요. 지은호로 살아왔어요. 은호. 참 예쁜 이름이구나. 친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엄마. 아니, 고성이가 말하길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들 가족의 아주 오래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말이죠. 뺑소니가 아니었어. 애초에 사고가 아니었단다. 그 여자가. 고성이가 일부러 꾸민 일이었지.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아버지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우리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살았어. 가난했지만 행복했지. 너와 네 오빠 우진이를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 여자는 만족하지 못했어. 더 큰 부를 원했거든. 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고성이는 어느 날부터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박진석이라는 재벌 2세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문제는 내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였지.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차를 몰고 나가서는 일부러 나를 치고 달아났어. 뺑소니로 위장한 거지.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다리가 이렇게 됐단다. 친아버지가 지팡이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은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부산화재를 핑계로 너를 버렸어. 청주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유기한 거야. 이름표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말이야. 그럼 제 오빠는요? 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진이는 데리고 갔지. 아들은 필요했으니까. 박진석 앞에서 훌륭한 모성애를 보여줘야 했거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연기하기 위해서 말이야. 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딸을 버리고 남편을 사고로 위장해 다치게 하고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연출한 뒤 재벌가의 시집을 가다니요. 아버지는 왜 그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를 찾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이 패였어요. 무서웠어.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뼈저리게 알게 됐거든.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너를 찾았다는 걸 알면 뭘 할지 몰랐어. 너와 우진이를 다칠까봐.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단다. 그럼 오빠가 아프다는 것도 아셨어요? 응, 최근에 알게 됐어. 너희들이 그리워서 고성이를 찾았었거든. 아들이 간이 안 좋다는 것도, 그래서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이야. 친아버지가 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러다 알게 됐지. 고성이가 너를 찾아냈다는 걸. 그리고 너의 간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역 선배가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 우연히 겹친다고 의심해보라고 했던 그 말들이요. 그런데 서울로 갈 수는 없었어. 고성이의 눈을 피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너를 만나야 했어. 진실을 알려줘야 했단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이 시간만 되면 여기 나와서 기다렸어. 혹시라도 내 딸 유라가, 아니 은호가 찾아올까봐.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다.
은호는 차철민이 정말로 신기가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클라이언트로 만난 우연, 지하철 계단에서의 만남, 인테리어 계약, 그리고 간 이식 적합 검사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아버지가 은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하다, 은호야. 아버지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구나.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 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시게 만든 건 그 사람이잖아요. 고성이, 그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어요. 절대로요. 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그 눈빛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지역 선배가 다가왔어요. 은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은호가 고개를 돌려 지역 선배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말라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선배 이제 끝내야 해요. 고성이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어요. 지역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끝내자. 그날 밤 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어요. 고성이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어떻게 그 가면을 벗겨낼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호는 고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뵙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로 고성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쁜 목소리였어요. 그럼 물론이지. 어디서 볼까? 강남에 있는 카페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거든요. 좋아. 주소 보내줘. 내가 갈게. 전화를 끄는 은호는 지역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2층 창가 자리에 은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이가 들어왔어요. 우아한 코트를 걸치고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여전히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우리 딸,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이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어요. 뭐 마실래? 엄마가 살게. 커피 괜찮아요. 고성이는 직원을 불러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은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갑자기 보자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어. 혹시 수술 마음은 정한 거니? 대답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은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고성이 앞으로 밀어냈어요. 사진 속에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중년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은호의 친아버지였죠. 고성이의 얼굴에서 순간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누구니? 고성이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은호는 차갑게 웃었어요. 모르는 척은 왜 하세요? 어머니 전 남편이시잖아요. 전 남편. 네, 어머니 전 남편이자 저희 친아버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이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는 없었어요.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은호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아버지는 뺑소니 사고로 죽지 않으셨어요. 은호가 고성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살아계세요. 어머니가 일부러 차로 치고 달아났지만 운 좋게 살아나셨거든요. 다리가 불편하시긴 하지만요.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무슨... 그만하세요. 은호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 몇몇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가증스럽게 주접 그만 떨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박진석 씨를 만나기 위해 뭘 했는지, 저를 왜 버렸는지, 그리고 지금 왜 제 간이 필요한지 전부 다요.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우아한 부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차가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 물론이죠. 이제 죗값 치르라는 거예요. 어머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경찰 2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지혁 선배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거 모함이야.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어요. 고성이, 자녀 유기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성이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고성이를 안내했어요.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은호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은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지혁 선배가 다가와 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간 마음고생 많았어.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몹시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선배, 아직 안 끝났어요. 뭐, 한우진이요. 제 쌍둥이 오빠. 수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혁 선배는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호는 여전히 오빠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와. 병실 안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병실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창가 침대에 한우진이 앉아 있었어요. 한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맑았어요. 우진 오빠, 상태는 어때? 은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신의 절친이자 동창이었던 우진이 쌍둥이 오빠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고성이가 경찰에 잡혀간 후 아버지를 통해서였습니다. 우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응, 좋아. 아주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래. 다행이다. 은호가 과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진은 은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너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엄마가. 아니,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날 살려주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은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은호가 반갑게 달려가 인사했어요. 친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은호야 왔구나. 오늘 퇴원 축하 왔어요. 우진이 침대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아버지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 우진아. 이제야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한 것 같구나. 은호는 사실 극구 반대했었습니다. 오빠를 살리려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한 달 전 자신이 간 이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친아버지가 먼저 검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친아버지와 우진의 간이 적합했던 겁니다. 애초에 이게 맞는 일이었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부모니까.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친아버지는 다리까지 불편한 몸으로 아들을 위해 수술을 감행했던 거예요. 아버지, 울지 마, 은호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진짜 가족으로 말이야. 그날 저녁 순희 씨의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은호와 친아버지 우진, 그리고 양어머니 순희와 강호, 지역 선배와 성재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순희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특히 순희의 엄마표 갈비는 인기 메뉴가 되어 있었죠. 자, 다들 편하게 드세요. 순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아버지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우리 은호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키웠죠? 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제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을요? 은호는 제 딸이에요. 앞으로도 제 딸이고요. 순희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호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강호가 잔을 들었어요. 누나 이제 진짜 끝난 거지? 응, 이제 다 끝났어. 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역 선배가 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성재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건배할까요? 순희 씨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식당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식당 안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친아버지, 오빠 우진, 양어머니 순희, 동생 강호, 그리고 지역 선배와 성재까지 모두가 자신을 위해 있어준 사람들이었어요. 고성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녀 유기,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죠. 하지만 은호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갈 거였습니다. 지역 선배가 은호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호야, 이제 정말 괜찮아? 네, 선배.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어요. 지역 선배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우진에게 쏠렸습니다. 다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괴물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충격적이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진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에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우진이 순희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순희 이모님, 제 동생 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동생을 만날 수 있었어요. 순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우진이, 고마워요. 우진이 이번엔 친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우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모두 울컥했어요. 은호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말을 맞이했다고요. 아기는 벌을 받았고 진짜 가족들은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승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은호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괜찮을 거였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소중한 진짜 가족이 있나요? 은호의 앞날의 꽃길만 펼쳐지길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